교율이 아니니까 이 정도는 크게 뭐 건강을 해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이게 참 좋아요. 이 교실이라는 게 이렇게 하다 보면 쭉 있다 보면은 뭐 다른 사람 터치하는 사람도 없고 한 3시간 동안 편안하게 그냥 숙면을 취하고 가실 수 있는 그런 또 방해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뭐 앞에서 뭐 강의하면서 하다 보면 자장가처럼 이렇게 들리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의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시죠. 그 불편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편안하게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하면 더 주무실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하게 해가지고 좀 딱딱하게 주무시더라도 오래 못 주무시게 딱딱해서 빨리 깨둘 수 있도록. 자, 이제 계속 들어가 봅시다. 좀 이런 구조 속에서 지금 요거 이제 결과에 해당되는 권리 변동을 보셨고, 권리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 중에 취득 요거에서 그 취득은 크게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 원시 취득 하나 얘기한 거예요 지금. 승계 취득 들어가시는데 보통 이제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게 이제 승계 취득이겠죠. 그럼 승계 취득은 말 그대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앞에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승계 취득을 또 크게 둘로 나눠요. 보니까 무슨 승계하고 이전적 승계하고 그 다음에 설정적 승계 이렇게 나누죠. 이 법은 이렇게 자꾸 나누는 게 문제가 돼. 그럼 한마디로 이건 이전이라는 거고 이건 설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전이란 뜻은 뭐 이미 다 하셨겠지만, 자, 소유권 이전했다 그러면 앞서 있는 사람의 소유권이 뒷사람한테 몽땅 넘어왔다는 얘기겠죠. 그게 뭐 사서 넘어왔던 증여로 넘어왔던 상소로 넘어왔던 뭐 했던 앞서 있던 권리가 전부 다 넘어오는 것을 이전이라고 그래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이제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할 텐데 최초로 취득한 게 아니라 앞선 사람으로부터 뭐 받아서 승계받아서 취득한 거죠. 그러면 앞선 사람은 이전이 됐다면 이제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돼요, 안 갖게 돼요? 안 갖게 되니까 이제 사람 입장에서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은 소유권을 뭐 하게 된다? 상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얘는 상실하고 얘는 취득하고 이게 뭐가 되냐면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전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꼭 소유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일에 자, 이 사람 소유권 가지고 있다가 얘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전세권 물권이죠. 그럼 전세권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전세권을 통째로 넘긴다. 그럼 전세권 뭐라고 그래요? 이전. 그럼 얘는 이제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죠. 이제 얘는 전세권자가 아니지, 이제. 얘가 이제 전세권자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항상 이전은 소유권으로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좁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이전이란 뜻이 앞에 있는 권리가 통째로 넘어간다는 얘기니까 그 앞에 있는 권리가 뭐면 소유권이면 소유권 이전이고 앞에 있는 권리가 뭐면 전세권이면 전세권 이전이고 앞에 있는 권리가 저당권이면 저당권 이전이고 앞에 있는 권리가 임차권이면 임차권 이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해되시죠? 다만 이제 이전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 권리를 갖게 된다 안 갖게 된다 안 갖게 되는 거예요. 통째로 넘어졌으니까. 자 이제 이전이라는 뜻 잡았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전 승계가 또 둘로 또 나눠지네. 미칠 지경이다. 야 그만 좀 나누라는 거예요. 보니까 특정 승계 또는 특별 승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포괄 승계 이렇게 나눠지죠. 이런 뜻을 이제 보자는 얘기지. 그러면 특정 승계든 포괄 승계든 어쨌든 이 두 가지는 뭐란 얘기예요? 이전이라는 거예요. 이전. 앞에 있는 권리가 전부 몽땅 있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앞에 있는 권리자는 이제 권리를 안 갖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건 어떤 뜻이냐? 자, 특정과 포괄이라는 것은 이건 그러면 이전적 승계도 결국 쭉 가게 되면은 요게 해당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좀 지금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다 보면 요거야. 그러면 이전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원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 원인 보기 전에 우리는 요거부터 먼저 지금 보고 있으니까. 되셨어요? 그럼 특정 승계라는 것도 어떤 식으로 들어가면 이제 원인과 관련된 거예요. 그럼 어쨌든 특정 승계도 이전적 승계, 즉 권리가 이전되는 건데, 그러면 그러려면 원인이 있어야 된다. 자, 그 원인에 의해서 이전이 되는데 특정이니까 몇 개 원인에 의해서 한 개 원인에 의해서 몇 개 권리만 한 개 권리만 이전되는 거예요. 딱 특정적으로. 지울 수밖에 없네. 그림 그리려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땅도 가지고 있고 B라는 건물도 가지고 있고 C라는 자동차도 가지고 있고 자 그럼 여기도 뭐 있고요 소유권 여기도 소유권 여기도 소유권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 3개지만 각각 땅 건물 자동차 따로따로죠. 예,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땅을 샀어. A 토지 매매했어요. 자 이게 결과다 원인이다. 원인. 예. 그러면 대금 주면은 소유권 이전이라는 결과가 발생돼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적 승계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이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요 갑이 가지고 있는 이 3개의 소유권이 다 이전되나요? 콕 찍어서 산 A 토지의 소유권만 이전되나요? 당연히 그래야지. 그럼 A 토지에 대한 매매라는 한 개의 원인으로 3개의 소유권 중에 요 특정된 A 토지 소유권만 넘어오겠지. 이해되시죠? 그런 것을 무슨 승계라는 거예요? 특정 승계를 하는 거예요. 특정 승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를 시험 문제 아니라 문제 공부를 쭉 하다 보면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읽을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된다고요. 그럼 특정 승계인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뭐한 사람? 매수한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특정 승계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읽어봅시다. 31페이지 괄호 2번에 이전적 승계 해가지고 찾았나요? 예, 기존의 권리자의 권리가 그대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권리자한테 이전 넘어가는 거예요. 왕창 넘어가는 거. 그 중에는 이제 두 가지 동그라미 1번 특정 승계가 있고 동그라미 2번 포괄 승계가 있는데 자 특정 승계를 다른 말로 특별 승계라고도 합니다. 자 보니까 개개의 취득 원인에 의해서 즉 한 개 한 개 원인에 의해서 개개의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이런 걸 특정 승계 또는 특별 승계를 하고 그 대표적인 게 매매가 있죠. 예. 자, 그럼 이전 중에 이전적 승계 중에 특정 승계, 특별 승계를 이제 배우셨어. 그럼 포괄 승계 보셔야지. 자, 포괄 승계는 갑과 을 사이가 이제 매도인 매수인이 아니라 부자직원이야. 부자직원. 외아들이에요. 자, 아버지가 지금 소유권 몇 개 있나요? 3개. 근데 돌아가셨어. 그럼 당연히 외아들한테 뭐가 돼요? 상속이 되겠죠. 그럼 이게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죠. 자,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이 넘어오는데 딱 A 토지의 소유권만 넘어오나요? 아니지. 아버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의무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A 토지 소유권, B 토지 소유권, B 건물 소유권, C 건물의 소유권, 또 뭐 채무를 짓고 있으면 채무도 다 넘어오는 거지. 그러면 상속이라는 원인은 몇 개인데? 한 개인데 넘어오는 권리는 뭐 전체가 다 넘어오겠죠. 전체.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포괄. 예. 그러면 포괄 승계인 그러면은 누굴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상속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인. 포괄 승계인. 항상 포괄 승계인은 앞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요. 어차피 포괄 승계는 앞에 있는 사람의 모든 권리 의무가 다 넘어오기 때문에. 하지만 특정 승계인은 앞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는 게 아니 다르지 법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가시면 개념이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되셨어요? 예. 네. 자, 그래서 포괄 승계를 보시게 되면 자 원인은 몇 개예요? 하나 취득에 의해서 권리는 수개의 권리가 일괄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상속이 있죠. 상속.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취득 중에 승계 취득, 승계 취득 중에 이전적 승계, 이전적 승계 중에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자 어려우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요 구조는 좀 외워놓으셔야 돼. 가끔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디에 속하느냐 이런 것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네, 뭐 처음부터 어렵다 그러시면, 근데 처음부터 어려워야지. 어렵게 공부하셔야지. 지금 해놔야 나중에 쉽죠. 최소한 이런 용어는 좀 잡으시라는 거예요. 용어는. 특정 승계가 뭐고 포괄 승계가 뭐고 이게 어디에 속했는지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어디에 속했는지 알면서 하시면 더 좋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정적 승계 들어갑니다. 자, 일단 그러면 설정이란 단어는 이전이란 단어는 아니니까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이전은 특정 승계든 포괄 승계든 전에 권리가 통째로 동일성을 가지면서 그대로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자, 설정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 전에 권리에서 넘어오긴 넘어오는데, 자, 만일에 이 사람이 X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전 그러면은 뭐 원이 뭐든 매매든 뭐 상속이든 뭐든 앞에 있는 권리가 그대로 넘어오게 되니까 이 사람은 이제 권리를 잃게 되고 이 사람은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설정은 이 사람 권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권리 내용 중에 일부만 이 사람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권리 내용 중에 일부가.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내용이 뭐가 있는지, 자,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소유권이라는 권리, 우리가 이거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이고, 그럼 물권법 안에는 소유권의 내용은 뭐뭐가 있다는 것을 법에 다 정해놨겠죠. 예. 자,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자, 법에 그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아무것도 없어요. 자, 200. 자, 뒤쪽을 보시게 되면 243페이지를 보세요. 자, 243페이지 옆에 보면 242페이지 보니까 챕터 4 해가지고 소유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에서는 이제 물건 중에 뭐에 대해서만 배우겠다. 소유권이라는 물건에 대해서 배우시겠다는 거예요. 매번 두세 문제가 매번 나오는 파트인데 올해도 3개가 나왔어요. 예, 물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243페이지 보니까 그 맨 꼭대기에 소유권의 뭐와 내용과 범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소유권의 내용하고 범위는 이렇다. 해서 1번 보니까 소유권 내용과 제한에서 제211조 조문 돼 있죠. 예, 다 법에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아무것도 없어요. 자, 소유자는, 즉 소유권 가진 사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 즉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자, 뭐뭐 할 수 있다.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럼 결국 소유권의 내용은 그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구나. 가장 완벽한 물건이라고 그래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갑이 X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라면 X 건물을 지 마음대로 뭣도 할 수 있고 사용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서 임대료 받아서 수익도 낼 수 있고 처분 팔아서 넘길 수도 있더라. 자, 소유권의 내용은 이 3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되셨어요? 예, 네, 그래요. 그런 거 배우시는 거예요. 이제 법에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자, 그러면 설정이라는 것은 이제 요 사람이 요 앞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로부터 승계를 받는 건데 이전은 이게 통째로 소유권의 내용, 사용, 수익, 처분이 다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전이에요. 근데 설정은 이 중에 일부만 넘어오는 거예요. 일부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얘기했던 거. 자, 을이 이 건물 사용하려니까 소유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뭐 사거나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럼 빌려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뭐해서 취득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전세권 취득도 법률 효과로서 결과가 되는 거죠. 또 취득이니까 발생이고. 자, 그러면 이 전세권 취득이 승계냐, 자, 아니면 원시 취득이냐 해서 이제 일단 승계라고 보는데 승계 중에서도 이전이냐 설정이냐 그 문제는 이 전세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 건물에 대해서 최초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자, 여러분이 건물을 새로 져가지고 건물 소유권 취득해서 원시득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등기 다 해놨어. 자, 그런데 을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서 전세금 2억 받고 전세권 등기까지 해서 얘가 전세권을 취득했어. 그럼 저 건물에 대해서는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최초로 지금 발생된 거죠. 최초로 발생됐다고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앞에 있는 여러분의 소유권 내용 중에서 일부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뭐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냐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소유권은 크게 3가지인데 항상 요 놈 2개 하고 이렇게 이제 나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소유권의 내용이 전부 다 넘어가는 것을 이전이라고 그러는데 요 사람이 전세권을 취득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전부가 넘어간 게 아니라 소유권의 내용 중에 일부만 이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 설정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붙이면 을은 전세권 설정받았다.
그럼 얘는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는 전세권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면 결국 어떤 구조가 되냐면, 그러면 여러분은, 자, 요 사람이 전세권 취득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 계속 가지고는 있어요. 이전이 됐다면 여러분이 소유권을 잃게 돼서 완전히 이제 여러분이 소유자가 아닌데, 계속 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 소유권의 내용 중에 사용 수익을 2년 동안에 이쪽으로 넘긴 거죠. 그럼 여러분은 소유자지만 이 건물을 사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쪽으로 넘겼으니까. 이해됐죠? 예, 이런 것을 설정이라고 그래, 설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물권법 배우시면서 뭐 정말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 요 사람이 뭐는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 가지고 있는데, 자, 지난주 얘기한 거예요. 병한테 이 건물을 그럼 소유권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팔아서 넘기든 경매로 들어가든. 그렇다 하더라도 요 전세권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의 내용 중에 뭐 하는 것은 사용수익하는 이쪽으로 완전히 와버렸다는 얘기지.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어서 얘가 야, 그 건물 내놔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2년 동안은 내가 사용수익할 것을 내가 취득했으니까. 이해됐어요? 이런 걸 이제 설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설정은 어디다 쓰냐면, 주로 소유권을 토대로 해서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취득할 때 뭘 한다? 설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뭐 땅이면 무슨 설정? 지상권 설정. 자, 돈 빌려주고 저당권 취득할 수가 있죠. 건물을 담보로 잡아요. 그러면 뭐 설정? 저당권 설정. 그리고 이 저당권은 소유권의 내용 중에 이걸 가지고 온 거 아니죠.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이제 이 건물을 사용할 수는 없지. 여러분이 아파트 담보해가지고 돈 빌렸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계속 이 아파트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다만 여러분이 만일에 돈을 못 갚는다 그러면 이제 저당권자가 이 건물을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지. 그게 경매란 말이에요. 경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지. 소유자도 아니면서 처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제? 설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항상 소유권을 토대로 해서 다른 권리를 취득할 때 설정자를 쓴다. 바로 2번 설정서 쓴 게 읽어보시면 돼요. 기존 권리자가 그대로 권리를 보유하면서 그 권리 일부 권능이란 단어는 내용이란 뜻이에요. 권능자는 그 권리 일부 내용을 새로운 권리자가 취득하는 경우를 설정이라 하는데, 그 예를 들었죠. 지상권이나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취득할 때 이때 설정이라 한다. 뭐 제한물권은 뒤쪽에서 이제 배우시게 되니까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취득할 때 설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제 한 28회 때인가 9회 때인가 나왔던 질문이었는데, 기출 지문 오른쪽에 이제 여백의 날개를 보니까 저당권 설정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전세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답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설정자는 설정자를 써놓고 이전이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시험 문제 풀다 보면 기초적인 것도 나오긴 나오는데 이런 개념만 잘 잡으시면 그것은 어렵지가 않은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기본 구조 중에서, 자, 다시 이제 지워졌지만 민법은 큰 틀로 원인과 결과에 해당되는 단어를 법률, 효과, 그 법률 효과에 해당되는 게 권리의 변동. 그 권리 변동이 바로 권리 발생하는 거, 변경하는 거, 소멸하는 건데, 발생, 즉 취득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셨어요. 자, 이제 결과를 보셨으니까 이제 원인으로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시면, 자, 거기에 32페이지 중간에 03번 권리 변동의 원인이 나온다고요. 자, 변경이나 소멸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것들도 권리 변동의 일종이구나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이제 취득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자, 03번 아까 읽어보셨습니다. 권리 변동의 원인을 보자. 원인을 전부 다 뭐라 하죠? 법률 요건. 그 법률 요건에는 딱 두 가지다. 크게 보면은 당사자 의사대로 권리 변동이라는 것을 법률 행위라 하고,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법률 규정.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뭘 중심으로 봐야 된다? 법률 행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행위에 대한 얘기들이, 자, 2장 넘기시면 쓸데없는 얘기예요. 뭐 읽어봐야 머리만 아파. 02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법률 행위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목차가 조금 36페이지 보니까, 자, 이제 챕터가 바뀌어가지고 법률 행위 목적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렇게 쓰면 좀 안 돼요, 사실은. 여기는 법률 행위 목적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법률 행위의 기본 지식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 그러면서 이제 목적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 지금 제목은 법률행위 목적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계속 법률행위라는 법률행위라는 법률 요건, 즉 당사자 의사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요거 하나 이제 기초를 잡고 들어가셔야 되죠. 법률행위. 그럼 법률행위라는 뜻이 뭐냐 그 얘기인데 외우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냥 의미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그 법률행위의 의 읽어보니까 자, 괄호 1번 법률행위란 일정한 권리변동. 자, 권리변동 우리가 배우셨습니다. 지금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자, 포인트 잡아요. 뭐를 필수 부가적 요소로 한다고요? 의사표시를 필수적으로 하는 법률 요건이라고요. 그럼 법률 요건은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권리변동의 원인이구나. 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읽으면서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왔지만 하나씩 제가 지금 그 단어의 뜻을 알려드리고 있죠.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풀으면서 이렇게 읽으셔야지 그냥 쭉쭉 읽으시면 안 된다고요. 못 읽는 사람 없어. 다 읽어. 근데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들어야 되는데. 그럼 법률행위라는 뜻은 자, 일정한 권리변동,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뭐를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하나의 원인이라는 거죠. 법률 요건이다. 자, 그러면 법률행위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예요. 근데 이 의사표시하고 그럼 법률행위는 그럼 같으냐? 아니라는 거죠. 법률행위라는 하나의 법률 요건을 성립시키는데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재료가 뭐일 뿐이에요? 의사표시지.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 이렇지는 않다는 거죠. 제가 이제 항상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김치찌개가 있어요. 제가 이건가요? 어쨌든 그럼 김치찌개를 만들려면 반드시 뭐는 있어야 돼요? 김치는 있어야지. 근데 김치가 곧 김치찌개가 되는 것은 아니지. 김치가 가장 중요한 재료고 거기에 뭐 마늘도 들어가야 되고 뭐 참치하면 참치도 들어가야 되고 고기도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게 다 묶여져 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김치찌개가 되는 거지. 다만 뭐가 없으면 김치가 없으면 그건 김치찌개가 아니지. 이런 구조라고요. 그럼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지만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만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가 없다고요. 이해됐나요? 예. 네. 근데 그 의사표시는 꼭 한 개가 있어야 된다. 한 개 또는 여러 개도 있어도 된다. 여러 개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봅시다. 구조를 이제 잡고 들어갈게요. 여러분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소유권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 팔고 싶어. 얼마에 팔고 싶어? 10억에 팔고 싶어. 그게 여러분의 뭐예요? 의사죠. 그럼 여러분의 의사는 팔고 싶다는 10억에 팔고 싶다는 의사라는 것은 결국 법적으로 얘기하면 내 건물의 소유권을 10억에 넘겨주겠다 이런 의사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권리변동이라는 거죠. 권리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뭐가 있어요? 의사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이 그냥 있으면서 10억에 팔아야지 이렇게만 하면은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지. 그럼 여러분이 10억에 팔려는 뭐를 의사를 뭘 해야 돼? 표시를 해야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은. 마음에 있는 것을 표시를 해야 알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내놓는단 말이에요. 나 이거 10억에 팔겠다. 자, 예를 들어서 을한테 친구 놔두고한테 나 이 건물 10억에 팔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청약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나요? 네, 청약. 아파트? 청약 뭐 이런 거죠. 네, 청약. 그러면 요 청약은 여러분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10억에 넘겨주겠다는 하나의 뭘 한 거예요? 의사표시.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법률행위가 성립됐냐?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이 10억에 팔겠다라고 뭐만 한 거예요? 의사표명 한 거지. 팔리는 게 아니지. 즉 여러분의 의사표시가 됐다고 해서 소유권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되셨어요? 예. 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그래? 그 건물 10억 사놔도 괜찮을 것 같네.
그럼 알았어. 내가 그러면 그 건물을 10억에 살게.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도 저 건물을 10억에 살려는 뭐가 있었고? 의사. 그래서 여러분한테 뭘 했어요? 표시를 했죠. 10억에 살게. 자, 그걸 이제 말 그대로 승낙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이 승낙도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의사 표시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팔겠다는 의사 표시와 을이 사겠다는 의사 표시가 내용적으로 딱 맞아야 안 맞아요? 맞죠. X 건물을 10억에 팔겠다, 10억에 사겠다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그 친구분이나 을이라는 사람이 만나서 뭔가를 해야 하네요. 하죠. 뭘 해? 계약을 하지. 이런 계약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매매 계약 하는데 이게 뭐가 된다? 법률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행위를 하잖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계약이라는 뭐는 법률 행위는 자 의사표시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2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10억에 팔겠다는 여러분의 의사표시와 상대방이 10억에 사겠다는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2개가 합쳐져야 뭐가 된다? 계약이란 법률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의사표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다만 이런 의사표시가 없이 매매 계약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는 거지. 구조 이해됐어요? 예. 나온 김에 계속 얘기할게요. 그러면 매매 계약이 맺어졌어요. 됐죠 여기까지? 예. 근데 을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쓸데없는 건데 10억에 자기가 샀어. 알고 봤더니 여러분이 을을 사기친 거야. 예.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이 되보시면 돼.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이제 우리 법에서는 사기에 의해서 뭘 한 거예요? 계약을 한 거고 사기에 의해서 자기 의사표시를 한 거죠. 그러면 정상일까 비정상일까? 비정상이라서 우리 법에서는 그러면 사기당한 사람은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도록 만드냐면 취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자, 그러면 사기당해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꼭 강제적으로 취소를 해야 되나요? 이 사람이 취소라는 뭘 해야 되나요?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거지. 아니, 사기당했다 하더라도 이미 매매계약은 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것은 취소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사기당한 사람이 내가 이 계약을 했지만은 나 그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뭘 할까요? 의사표를 하겠죠. 그러면 취소라는 의사표시가 또 하나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계약은 취소됐을까요? 여러분이 이 취소에 대해서 또 승낙을 해야 취소가 될까요? 에? 여러분 승낙이라는 게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돼요. 일방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사기당했는데 사기친 사람이 승낙해야 이 계약이 취소된다 그러면 맨날 사기치고 다니게 생각을 해보라니까. 사기친 사람이 승낙해 주겠어요? 말도 안 하지. 안 되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일방적으로 취소한다 그러면 이 계약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취소라는 것은 뭐 하나로? 의사표시 하나로 맺었던 계약이 없어져 버리죠. 권리변동이 일어났죠 또. 그러면 결국은 이 취소 같은 경우는 하나의 뭐가 되면서 행위가 되면서 이것은 뭐 하나만 있으면 돼? 의사표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구조 이해됐죠? 네. 그래서 모든 법률행위는 한 개나 또는 여러 개의 의사표시가 필수 불가결로 요소가 돼가지고 맺어지는 하나의 법률 요건이라는 얘기죠. 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아, 그럼 항상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괄호 2번역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구조는 이해되셨어요? 이제 거기까지. 자, 그래서 02번 내려가 보시면 그러면 이런 이제 법률행위 종류를 한번 보자는 얘기지. 이제 법률행위 뜻을 이제 잡았으니까. 자, 법률행위 종류는 또 여러 가지로 또 나누죠. 자, 거기 첫 번째 나눈 거 보니까 첫 번째 이렇게 마루먹글로 되어 있는 게 의사표시 뭐에 따라서 수, 그것만 보세요. 방향은 보지 말고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어쨌든 모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표시가 몇 개 있어야 법률행위가 성립되냐에 따라서 여기 다 얘기했어요. 한 개의 의사표시만 있어도 하는 법률행위가 있죠. 근데 한 개만 있으면 안 되고 2개의 의사표시가 맞아야
발생되는 법률행위가 있죠.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얘기했지만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돼서 나오는 법률행위를 뭐라 한다?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근데 취소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맞아야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의 의사표시로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죠. 자, 이렇게 하나의 의사표시니까 하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단독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을 단독행위라고 그래요, 법률행위 중에서. 그러니까 말을 차곡차곡 쪼개서 보면 별거 아니라니까 이게. 자, 그래서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는 괄호 1번 단독행위라는 게 있는데, 자, 의의를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몇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단독행위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방적인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뭔가가 변동이 돼버리니까 이건 아무렇게나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건 법에 정해져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놓고 뭐 하는 것은, 취소하는 것은, 자기가 계약해놓고서는 오늘은 몸이 찌뿌둥하고 별로 안 좋은데 나 취소하려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법에서 뭐 할 수 있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해놨을 때만 취소가 된다, 가능하다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상대방한테 불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일방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법률에 특별한 뭐가 있는 경우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조금 깊이 들어가지만 지난주에 제가 살짝 용어 정의하면서 왜 동그라미 2번에 첫 줄을 보니까 대부분 무슨 건 그랬나요? 형성권이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예. 그래서 이 형성이란 단어가 나오면 항상 어떤 뜻이다? 일방적인 뜻이, 일방적. 형성 그러면. 그럼 뒤에다가 이제 건자를 붙였을 뿐이죠. 형성권이야. 그럼 나중에 보면 이제 건자를 안 붙이고 판결자를 붙일 수도 있어요. 무슨 판결? 그냥 갖다가 읽으세요. 무슨 판결? 형성 판결. 아니, 형성이란 단어에다가 뒤에다가 붙인다니까요. 이런 말장난을 잘 하시면 된다니까. 그러면 형성이란 단어만 알면은 요 판결도 무슨 뜻인지 대략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형성이란 단어는 항상 뭐라고요? 일방적이에요. 상대방 의사 필요 없어. 일방적이야. 자, 지금 말 배우시는 거예요. 지금 말. 네, 말. 이 말이 이게 입이 떼어져야 돼, 이게. 근데 11월 달 공부하셨으면서 9월 달, 10월 달에도 옹알이 하신 분들이 계셔. 그러면 안 돼. 말 떼어져야 돼. 이런 용어들이 탁탁탁 잡혀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계약을 했다가, 자, 취소하는 게 단독행위죠. 법에 정해져 있을 때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법에 정해진 것 중에 사기를 당한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이 취소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일방적으로 하면 된다? 일방적으로 하면 돼. 그러면 아무나 하면 안 되죠. 취소할 수는 뭘 가진 사람만, 권리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취소권이라고. 이 취소권 같은 경우를 무슨 권이란다? 형성권이라는 거예요. 형성권.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 또 배우시게 돼요. 그러니까 의미 단어만 잡으시면 금방금방 잡히지. 자, 그 중에 괄호 2번 내려가십시다. 이제 단독행위. 자, 종류가 보니까 단독행위는 두 가지예요. 동그라미 1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37페이지 맨 꼭대기 동그라미 2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런 거 보는 건 아니에요. 물론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올해 시험에 이제 나왔는데 지금 보실 건 아니고, 가장 대표적인 단독행위 여러분 뭐 생각하시면 돼? 취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취소를 하겠다는 얘기죠? 단독행위죠? 상대방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지. 누군가한테 취소하겠다 그러지. 하늘에 나 취소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갑한테 해야지. 사기친 사람한테. 그런 의미입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37페이지 괄호 2번 계약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계약은 읽어보시면 돼. 서로 대립되는 몇 개 이상의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 합치가 되면 이건 계약이다 한다. 그럼 이 계약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나중에 계약법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크게 어쨌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 무슨 행위? 단독행위. 두 개가 합치가 되는 것은 계약 잡는다. 자, 그 다음 37페이지에 자, 또 2번 보니까 이행문제 유무에 따른 분류 그러는데 이건 조금 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구조만 빨리 말씀드리고
그것은 나중에 뭐 아셔도 크게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를 쉽게 들어가자고요. 자, 이제 법률행위란 말 뜻은 이제 잡으셨죠? 믿어도 되죠? 믿어도 되죠? 네, 못 믿어. 여러분 끄떡하지만 맨날 믿어도 된다고 그러면서 집에 갔다 오시면은 또 네가 무슨 그런 얘기 했냐 또 그러고. 자, 법률행위는 원인, 결과. 원인. 그럼 결과가 발생돼야죠. 결과는 뭐다? 효과, 권리 변동. 그렇죠. 됐죠? 예. 자, 법률행위 지금 우리는 종류를 보고 있다고요, 지금. 그 종류를, 그러면 항상 종류는 구별이 돼야 되겠고, 그럼 항상 구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되지. 그럼 좀 전에 기준은 단독행위하고 계약은 뭐에 따라 구별하느냐면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 구별했다고요. 자, 이제 지금은 구별하는 게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 구별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요게 따라 구별하는 거예요. 아까 다 얘기했어요. 어떤 법률행위든 정상이 되면 뭐가 발생하는데? 권리 변동. 자, 그 권리를 이제 둘로 또 구별합시다. 뭐가 있고요? 이건 뭐 순서대로 해봅시다. 자, 채권이 있었죠? 또 그 다음에 물건이 있었죠. 그럼 결국은 권리의 변동은 무슨 변동과? 채권 변동과 그 다음에 물권 변동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법률행위도 나누겠죠. 네. 그러면 법률행위 중에 채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를 무슨 행위? 채권행위로 하면 되겠고, 권리 변동 중에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가 있겠죠. 그럼 그걸 뭘 하면 돼요? 물권행위.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 구조만 잡으면. 이해됐나요? 그래서 2번이 이행 문제 유무에 따른 분류 그러는데 그거 읽어봐야 무슨 얘기인지 몰라. 지금은 그냥 법률행위를 권리에 따라서 나누면 무슨 행위와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로 나눠지더란 얘기예요. 자, 괄호 1번 보니까 괄호 속에 뭐라고 돼 있나요? 채권행위로 돼 있죠. 그 채권행위를 다른 말로 의무부담행위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채권행위로 이해를 하세요. 그럼 당연히 괄호 2번 내려가면 무슨 행위가 보일까요? 물권행위가 보인다고요. 뭐 준물권행위도 볼 것 없고. 근데 그 물권행위 그걸 다른 말로 거기 뭐라고 그래요? 처분행위라고 하죠. 그러니까 같은 용어로 이제 같은 걸 다 뜻으로 썼다는 거지. 그러니까 채권행위는 다른 말로 의무 부담행위라 하고 물권행위는 무슨 행위? 처분행위라 하는 거예요. 이제 법률행위를 이렇게 나누더라는 거지. 그러면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에 의해서는 이제 권리 중에 뭐만? 채권 변동만 일어나겠고, 물권행위에 의해서는 당연히 뭐가? 물권 변동이 일어나겠지. 되셨나요? 예. 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자꾸 아까 말씀드렸던 큰 구조를 자꾸 들어가셔야 이게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거지로 외울 수밖에 없는 구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예를 들어서 들어가 봅시다. 이제. 갑과 을이 이 건물에 대해서 5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법률행위 맞죠? 그럼 법률행위를 했으니까 뭐가 발생돼야 돼요? 권리가. 그래서 지난주부터 얘기했던 거. 그럼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자, 산 사람은 판 사람한테 그 건물의 소유권을 나한테 뭐 해달라고? 이전해달라는 권리가 발생될 거고, 그럼 판 사람은 산 사람한테 야 그럼 5억이라는 대금을 달라는 권리가 발생되겠죠? 일부러 권리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산 사람이 판 사람한테 소유권 넘겨달라는 권리와 판 사람은 산 사람한테,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대금 달라는 권리가 발생하는데 그 권리가 발생하는 원인은 뭘 했기 때문에? 매매란 법률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권리가 물권이라면 이 매매는 무슨 행위? 물권 행위겠고, 이게 채권이라면 이것은 채권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럼 이 권리가 물권, 채권. 자, 요 위에 물권, 채권. 그러면 다시 들어가 줘야 돼요. 다시. 그래서 제가 못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자, 물권, 채권 물어봤으면 판단해야죠. 판단하려면 여러분 생각대로, 기준대로. 그럼 지난주에 배운 기준대로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물권은 뭐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해서 하는 거야.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거라고 그랬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게 물건이야 채권이야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라는 권리를
물건에 대해서 하는 건지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건지 그걸 가지고 판단하셔야 되지. 내가 소유권자가 들어갔으니까 그건 내가 알지 하고 물건 이렇게 들어가시면 딴 데 가겠는 거예요. 소유권 자체에 대한 얘기예요.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권리예요.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권리지. 소유권 넘겨달라는 것은 건물 앞에다 가서 야 내가 너 샀으니까 너 건물 너 소유권 이쪽으로 와야 돼 이렇게 하나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아, 판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판사람한테. 그러니까 기초 개념이 정확히 잡혀야 이게 흔들리지가 않는다니까요. 소유권 자체는 뭐예요? 물건이지만 여기서는 소유권 자체를 얘기한 게 아니라 소유권을 달라는 권리 아니야 지금. 이렇게 연결해서 보셔야지. 이거 당연히 채권이 되는 거지. 그럼 이건 5억 달라는 얘기죠? 그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거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은 매수인한테 을한테만 해야지. 여러분이 을한테 팔았으면 을한테 5억 달라고 그래야지. 길거리 가는 사람한테 그 5억 좀 내놔 빨리.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초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져야 가시면서 이렇게 구별을 하면서 읽으면서 그게 아 그렇구나 하고서 들어가는 거지. 이런 게 안 잡히니까 맨날 읽고 나서 읽기는 다 읽혀지니까 다 아는 것 같다니까. 차라리 못 읽으면 아 모른다고 느끼는데 다 읽어. 다 읽고 어설프게 하니까 아는 것 같아. 어설프게. 그래서 시험장 들어가면 엉망진창이 된다. 예. 엉망진창. 여러분들 공부 방법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아줘야 된다니까. 그것만 잘 잡아주시면 50점은 그냥 나와요. 시험. 거짓말 아니라니까 진짜라니까. 아까 보셨잖아. 설정 이런 거 문제 내는 게 기본적인 거니까. 그래서 지금 11월, 12월은 그거 잡아주시는 거야. 특히 처음 공부하신 분들. 예. 1월, 2월도 조금 그런 얘기 하는데 이게 이제 약해져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예. 이제 이걸 다 강의해드려야 되니까. 그럼 3, 4월 가면 이제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 이제 시간적으로. 그럼 3, 4월에 오신 분들은 대충 보고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런 분들은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3, 4월부터 5월, 6월 이제 계속 그래도 한 7, 8개월 강의를 듣고 하니까 뭔가 아는 것 같은데 가가지고는 살짝 돌려놓으면 그래서 틀리시는 거예요. 잘 오셨어. 주변에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3월 달쯤에 가려고 그래. 먼저 가서 공부하고 있어. 그런 분도 계시면 제발 그러지 마. 빨리 와서 공부해야 돼. 빨리 시켜요. 여기. 자, 그럼 이거 채권들이니까 이 매매계약은 법률행위 중에서 무슨 행위? 채권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거 왜 의무부담행위라고 그러냐면 이건 권리중심으로 얘기했지만 그러면 대금 입장에서 얘는 대금을 줄 뭐가 발생한 거예요? 의무.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 넘겨줄 의무. 그러면 매매계약으로부터 이제 의무도 발생됐죠? 의무를 부담하게 됐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의무부담행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채권행위 잡았어. 그러면 봅시다. 10월 1일 날 매매계약을 했어. 그럼 매매계약을 함으로써 소유권이 직접적으로 넘어간 건 아니죠? 나중에 소유권 넘겨달라는 권리와 그럼 대금 5억 달라는 권리가 발생했을 뿐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월, 자, 20일 날, 그럼 언젠가는 대금 주고 소유권 넘겨줘야 돼? 안 넘겨줘야 돼? 넘겨줘야 되는데, 매매계약을 하면서 11월 20일 날 그러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11월 20일 날 이쪽에서는 대금 5억을 주겠죠? 예, 뭐 잔금하고 뭐 계약금 주고 하든. 그럼 판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돼? 소유권 넘겨줘야 돼? 그렇죠. 그럼 소유권 넘겨주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뭔가 행위를 또 해야 돼요. 행위를 해줘야 돼요. 등기서류랑 이런 거 갖다 주는 행위를 해줘야 된다고. 그럼 이때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되셨나요? 예. 그럼 이것도 당연히 법률 행위가 되겠고. 그럼 이 행위는 자 이제 읽어보세요. 소유권, 물권, 채권. 물권 이전 변동이죠. 그럼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행위죠. 그럼 이 행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물권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 구조 이해되셨죠? 예. 자, 다시 여러분의 생각을 이제 버려야 될 때가 돼 있어요. 여러분의 우리 생각은 팔았어 그러면 이미 여기까지 갔어요. 예. 그러시면 안 돼. 예. 그럼 맨날 매매하면 여기까지 가버렸으니까 내 거 아니지 뭐 이런 얘기를 해. 판 거하고 소유권 넘기는 행위는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고 별도로 한단 말이에요. 별도로 법에서는. 10월 1일 날은 팔기만 한 거지 소유권 넘긴 게 아니지. 소유권이 직접적으로 산 사람한테 넘어가는 것은 11월 20일 날 등기소를 주는 행위를 할 때 이때 넘어가는 거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걸 물권행위라고 그래요. 이걸 채권행위. 다른 말로 이것을 그러면
요때 처분이 되는 거니까 이걸 무슨 행위를 한다? 처분행위라고 그러는 거죠. 자, 개념 이해되셨어요? 예. 그럼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한테 이제 장난치는 게 뭐냐면, 그러면 10월 1일 날 매매 계약은, 자, 채권행위다, 물권행위다. 채권행위. 한마디로 처분행위다, 의무부담행위다. 자, 그러면 이 매매 계약할 때 이 건물이 갑이라는 사람이 요 매매 계약을 하긴 했는데 이게 남의 거야. 갑이 10월 1일 날 요 병의 건물에 대해서 을과 뭘 했다고요?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남의 거 쉽게 해서 팔았다는 얘기죠. 자, 이 매매 계약은 정상, 비정상. 자, 유효냐, 무효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어? 매매 계약은 지금 남의 거 팔았어. 제가 여러분의 아파트를 제가 다른 사람하고 지금 매매 계약을 했다고요. 그 매매 계약은 유효일까, 무효일까? 그건 유효가 돼요. 법에서는 정상으로 본다고. 정상. 쉽게 얘기해서. 아니, 제가 여러분의 대리권 안 받았다니까. 그냥 몰래 팔았다고요. 네. 자, 왜 이게 정상이냐면 이 매매 계약은 무슨 행위가 아니에요. 처분행위 아니야. 그러면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만 지면 돼? 의무만, 약속만 한 거잖아요. 약속만. 11월 20일 날 뭐 해주겠다? 소유권 넘겨주겠다. 약속만 한 거지. 요때 소유권 넘기는 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죠. 아, 구별하셔야 돼, 이런 거. 그 법에서는 그런 거 잘 하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이 생각이 들어가시면 안 돼. 지금 계속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여러분의 생각에 야, 어떻게 남의 건물을 어떻게 판 게 그게 유효냐? 그 생각이 자꾸 들어가 있어요. 90%가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어, 지금. 버려요. 남의 건물 팔아도 돼, 안 돼? 아, 된다니까.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가가지고 맨 틀리고 온다니까. 몇 번씩 나왔던 지문이에요. 매매는 타인의 권리도 목적이 될 수 있다. 안 되지. 그럼 안 돼. 그거 맞아.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예. 왜? 매매 계약은 처분행위가 아니고 의무만 부담하기 때문에 그래 넘겨주겠다고 약속만 한 거니까. 아니, 제가 여러분의 아파트를 넘겨주겠다고 약속한 거 못해? 할 수 있지. 그러면 결국은 약속한 날짜에 넘겨줘야 되겠죠? 요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요때는 소유권 넘겨줘야 되니까 이건 무슨 행위예요? 처분행위니까 이때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이때는. 그래 유효가 되는 거예요. 즉 처분 권한이 있다는 것은 이 소유권 넘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이게 유효가 되는 거지. 그럼 만일에 제가 여러분의 아파트를 10월 1일 날 매매 계약했어. 유효죠? 11월 20일 날 어떤 방법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지. 제가 이 사이에 여러분한테 또 사가지고 이전 받아가지고 넘겨주면 되지. 그럼 약속 지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런 걸 못했을 때 이제 여기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하고 법의 얘기가 지금 딱 맞아요? 잘 안 맞아요? 그래요. 그걸 깨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깨서 빨리 여기에 적응을 하셔야 돼. 그래서 가시다가 오늘 시험, 그 강의 끝나고 가서 보는 괜찮은 건물 같은 거 있죠? 팔아봐. 팔아봐. 괜찮아. 그 매매가 유효인데 뒷감당은 제가 못해요. 뒷감당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 뒷감당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결국 나누란 말이에요, 이게. 팔았다고 여기까지 가시면 안 돼. 판 것은 그냥 넘겨주겠다고 약속만 한 거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자, 그 얘기가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37페이지 봅시다. 자, 괄호 1번에 의무부담행위, 다른 말로 무슨 행위를 한다고요? 채권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니까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뭐 했어요? 매매. 자, 그러면 갑과 을은 각각 상대방한테 대금 지급 청권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이라는 채권을 취득한단 말이죠. 이렇게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채권행위라고 하고요. 뭐 매매나 교환, 임대차가 다 그런 얘기예요. 이 경우 동그라미 2번 갑은 을한테 자, 매매했다고 즉시 소유권 넘겨주는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나중에 소유권 넘겨줄 의무가 있다. 그게 등기해줄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의무만 부담하는 거지 꼭 당장 지금 소유권 넘겨주는 행위를 할 이유는 없죠.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근데 을은 갑에게 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죠. 이렇듯 채권행위는 앞으로 부담할 의무가 남게 되므로 자, 의무는 행사하는 거다. 이행을 하는 거다. 이행을 하는 거니까 자, 이행 문제가 남게 된다고요. 항상 채권 행위를 하게 되면. 그래서 채권 행위를 다른 말로 무슨 행위라고 한다? 의무부담행위라고 한다고요. 자,
자, 바로 이번에 그럼 처분행위를 보자. 처분행위는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물권행위만 보자고요. 자, 1번 동그라미 1번 보니까 그럼 연결해서 보면 갑이 을한테 이제 매매 계약을 했다가 직접적으로 이전 등기를 해주죠. 그리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이제 직접적으로 갑과 을은 각각 부동산과 금전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지. 자, 소유권 취득, 물권 변동이 일어나죠. 자, 이렇게 소유권이나 각종 제한물권 등 물권을 취득하는 행위를 무슨 행위를 한다? 물권 행위를 하고. 자, 이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부담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대금 주고 소유권 다 넘겨줬으니까 이제 의무를 다 이행했으니까 이제 의무 이행이란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물권 행위를 처분 행위라고 한다. 자, 그럼 개념 잡았으니까 차이점 들어갑시다. 38페이지. 자, 차이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채권행위는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채권행위 할 때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즉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채권행위도 유효하다고요. 따라서 타인 권리 매매나 타인 소유 물건 임대차도 뭐하다. 유효. 남의 물건 막 팔아도 돼. 하지만 동그라미 번. 그러나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라고. 처분행위는, 물권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즉 처분 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해줬거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는 뭐가 된다? 그 무효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서 여러분을 보내드리는데 일주일 동안 다시 들어오면 또 다시 원상복구 돼요. 그래서 남의 부동산 팔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지. 또 와서 가야 한다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돼요.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나 곱게 이렇게 딱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대로 공부하려면 여러분 생각을 쫙 빼셔야 된다고. 그래서 법에서 하라는 얘기만 딱 받아들이시면 돼. 그래서 법률행위 종류를 지금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는 한 개만 있는 거 무슨 행위? 단독행위. 두 개 합치는 것을 계약. 자, 의사표시 상관없이 그 법률행위 함으로써 채권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무슨 행위? 채권행위.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물권행위. 자, 채권행위를 다른 말로 의무부담행위, 물권행위를 처분행위. 자, 의무부담행위는 대표적으로 매매, 임대차 같은 것들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것은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권이 없는 사람이 남의 건물에 대해서, 남의 권리에 대해서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하지만 이쪽은 처분행위니까 처분권이 있는 사람만 해야지. 처분권이 없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을 해줬다.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죠. 구조 잡으셔야 돼요. 뭐 다른 법률행위는 구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거기까지 보셨고 40페이지인데 넘어가세요. 이제 법률행위 종류를 이제 따져봤고, 그 다음 다시 이제 법률행위 기초를 잡는데, 법률행위 뭐가 나오냐면 요건이라는 게 나오죠. 자, 요거 이제 우리가 법률행위를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한 기본을 이제 잡아두는 거니까 조금 쉬었다가 이제 법률행위 요건이라는 거 이제 들어가도록 하죠.